지방의 작은 동네에서 아내와 둘이 살고 있는 평범한 50대 후반 남자입니다. 큰맘 먹고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4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얼굴조차 흐릿하고 형제들과는 명절에 짧게 통화 주고받는 정도로 대면대면하게 지내고요. 어릴 적 집안 형편이 빠듯해서 고등학교까지 간신히 졸업하고 곧바로 지역에 있는 작은 농기계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전 기계 만지는 일이 의외로 적성에 맞았어요. 처음엔 그저 먹고 살자고 들어간 곳이었는데 부품 하나 손에 쥐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렇게 한 회사에서만 30년 넘게 자리를 지켰고 지금도 같은 곳에서 부품 점검 일을 맡고 있어요. 젊었을 적에는 농번기가 되면 주변 농가에 일손이 늘 모자라기에 주말이나 회사 퇴근 후 아르바이트식으로 거들기도 했죠. 동네 어르신들이 예뻐해 주셔서 재밌게 일했었네요. 저는 사실 평생 한 가지 목표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우리 식구가 평생 발 뻗고 누울 만한 큰 집 한 채를 짓는 것, 그 하나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월급 받는 족족 통장에 묻어두고 사적인 회식 자리 한 번을 따라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면 돈 쓸 일이 생기니까요. 회사 동료들이 넌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 하고 농담을 던질 정도였죠. 새 옷 한 벌, 좋은 술 한 잔도 전부 다 사치다 싶어서 평소에도 작업복 두어 벌 돌려 입어가며 버텼어요. 아내도 그런 저를 한 번을 타박한 적이 없습니다. 둘이 한마음으로 통장 잔고가 늘어가는 걸 들여다보는 게 유일한 재미였죠. 그렇게 안간힘 써가며 모은 끝에 동네 끝자락에 마당이 제법 넓은 집을 한 채 올릴 수 있었어요. 마당엔 아내가 좋아하는 감나무를 두 그루 심었고 한쪽에 작은 텃밭도 만들어뒀습니다. 상냥식 하던 날 새 기둥에 손을 얹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제 됐다. 이거면 충분하다. 그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꿈을 이뤘네. 아내가 그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는데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인 고생이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원체 욕심 많은 성격이 아니라서 그 집 한 채면 충분하다고 여겼죠. 이젠 더 큰 차도 더 좋은 옷도 필요하진 않았어요. 집을 짓고 나서 한참 동안은 마당에 의자 내놓고 차 한 잔 마시는 게 제 유일한 호사였답니다.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을 보고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네요. 우리 식구가 평생 누리고 살 곳, 그걸 이뤘다는 사실 하나가 모든 걸 다 채워준 셈이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죠. 평생 모은 그 집이 흔들릴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설명을 빠뜨렸네요. 아내는 제가 다니던 회사 근처에 있던 작은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점심마다 그 집에 가서 백반을 받아 먹다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인사를 하게 됐죠. 한 1년쯤 지나서 결혼식을 올렸으니 우리 둘 다 길게 재고 따질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네요. 아내는 저랑 정반대인 사람이에요. 저는 말이 굼뜨고 답답할 정도로 신중한 편인데 아내는 직설적이고 판단이 칼 같았어요. 의심도 많은 편이고요. 한 번은 아는 친구가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차일피일 갚는 걸 미루더니 나중엔 전화도 잘 받질 않더라고요. 저는 어찌할 줄 모르고 그저 한숨만 쉬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 친구 집 주소를 어디서 알아왔는지 직접 찾아가서 받아냈죠. 손에 봉투를 꽉 쥐고 들어오던 아내 얼굴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여보, 사람 좋다는 소리는 어쩔 땐 호구라는 말이랑 같은 거야. 이런 거 그냥 두면 평생 같은 일 또 당해.
이런 건 한 번만 단호하게 마음먹으면 끝날 일이야. 그 말이 어찌나 뼈가 있던지 두고두고 마음에 박혔어요. 나중에 그 돈을 손에 쥐고 보니 정말 아내 아니었으면 영영 못 받을 뻔했다는 걸 인정하게 됐죠. 아내는 그 뒤로도 우리 집안일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칼처럼 끊어내는 역할을 도맡았어요. 아마 아내가 한 번씩 짚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분명 크게 손해를 봤을 거예요. 저랑 아내는 이렇게 정반대라서 오히려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미적거리는 일은 아내가 끊어줬고 아내가 너무 앞서갈 때는 제가 한 박자 잡아줬으니까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랬어요. 제가 무르게 풀어주면 아내가 엄하게 단속하고 아내가 너무 다그치면 제가 한 걸음 물러서서 다독여주고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부부의 그 균형 덕분에 이 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희는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었어요. 위로 딸이 있고 아래가 아들이에요. 딸은 일찌감치 외국으로 나가서 자리를 잡았고 그쪽에서 결혼까지 하고 쭉 살게 됐죠. 가끔 전화통화로 딸과 사위, 손주 얼굴을 보는 게 저희의 낙이에요. 그러다 보니 남은 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 곁에 가까이 머물게 됐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우직한 면이 강했죠. 말수가 적고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군말 없이 끝까지 해내는 성격이었어요. 머리가 비상한 편은 아니었지만 성실 하나로 살아온 아이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일을 시작했죠. 낮에는 동네 물류창고에서 짐을 나르고 저녁이 되면 대리운전을 뛰고 주말엔 공사 현장에 나가 잡일을 거두는 게 아들의 일이었어요. 무려 쓰리잡인 셈이죠. 일을 그렇게 뛰면서도 한 번을 힘들다는 소리를 입에 담은 적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일 많이 해서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좀 줄이지 그래. 아버지, 전 한 직장에 매여서 시달리는 거 못해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는 게 마음 편해요. 일도 안 잘리고 그리고 이건 한 푼 한 푼 모으는 재미가 쏠쏠해요. 아들이 멋쩍게 웃으면서 말하는데 그 표정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본인이 그게 더 낫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 뭐 네가 편하다면야 하며 더 잡지 않았죠. 가끔 아들은 자기도 어서 결혼해서 자기 집 한 채 마련하고 자식 여럿 낳아서 사는 게 꿈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온 걸 보고 자랐으니 자연스럽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됐던 모양이죠. 뭐 어찌 보면 너무 저를 빼다 박은 셈이라 아내가 당신의 안 좋은 것만 닮았어 하고 핀잔을 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아들은 평생 여자한테 도통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친구 자식들이 연애한다, 결혼한다 들썩일 때도 저희 아들은 그저 일터에서 일터로 옮겨 다니기만 했죠. 가끔 어떤 아가씨를 두어 번 만나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흐지부지 되곤 했고요. 한 번은 아내가 슬그머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어? 어떻게든 노력해서 만나봐야지. 그러고 싶은데 연애가 잘 안 돼요. 다들 만나보면 제가 답답하대요. 너무 재미가 없나 봐요. 아들이 머리를 긁적이며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너무 올곧고 무뚝뚝해서 여자들이 금세 떠난다는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에 안쓰러운 마음 반,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은 걱정 반으로 속이 타들어갔어요. 아내도 저 녀석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이라며 자주 한숨을 쉬었죠.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건데 부모가 들들 볶아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저녁 아들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더니 쭈뼛거리며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저랑 아내는 들고 있던 수저를 그대로 멈췄어요. 평생 여자라는 단어를 입에 안 올리던 녀석이 갑자기 여자친구라니 잘못 들은 줄로만 알았죠.
그 친구의 이름은 현아고 아들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더군요. 아내가 엄청 좋아하며 물었어요. 동창이라고? 너 고등학교 때 동창이랑 연락하는 사이가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처음엔 누군지도 못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먼저 날 알아보고 인사하더라고요. 그 뒤로 며칠 지나니 현아라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친하진 않았어요. 말 3마디 이상 해본 적 없었을걸. 솔직히 학교 다닐 때 걔는 좀 노는 친구들 쪽에 있었거든. 저랑은 결이 안 맞았어요. 그런데도 그쪽에서 1달이고 2달이고 계속 아들한테 연락을 하더래요. 나중엔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먹을 걸 주고 가고 주말에 일 끝나는 시간엔 맞춰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랬다고 했어요. 아들이 몇 번 거절 의사를 보였는데도 그만두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마음 열고 만나보니까 또 의외로 잘 맞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들이 머리를 긁적이며 답하는데 평생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저랑 아내도 들뜨게 됐죠. 그래서 일단 한번 데려와 보라고 했어요. 며칠 후 현아라는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어요. 화장이 저희 동네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진했고 옷차림도 너무 화려했어요. 남자친구 부모에게 처음 인사하러 오는 자리치고는 좀 튀는 차림이었고요. 그날 저녁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저 친구가 우리 아들이랑 잘 맞을까? 분위기가 영 다른데. 글쎄, 좀 더 만나봐야 알지. 한번 보고 어떻게 판단해? 저도 영 마음이 놓이진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몇 번을 더 보다 보니 첫인상과는 다른 면이 보였죠. 어른들 앞에서 말도 야무지게 잘하고 성격도 활달하고 아들한테 살갑게 굴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한 번은 우리 집에 와서 아내랑 같이 김치도 담그는데 손놀림이 제법 야무진 게 어디서 일 좀 해본 사람 같더라고요. 무엇보다 평생 웃음이 박하던 아들이 그 친구 앞에서는 자꾸 픽픽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랑 아내 마음도 슬슬 놓이더라고요. 평생 못 볼 줄 알았던 모습을 현아 그 아이가 만들어준 셈이니까요. 현아는 작은 공부방에서 동네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나중엔 크게 학원 차리는 게 꿈이라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더욱 놓였죠. 자기 일 착실히 꾸려가는 친구구나 싶어서 한결 든든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마음도 점차 자리를 잡아갔어요.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던 무렵 현아가 저희 쪽에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바로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부를 친구도 많지 않고 친척들도 왕래가 있는 편이 아니어서요. 시골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냥 직계 가족들끼리 식사 자리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반대했죠. 생애 한 번뿐인 결혼인데 그래도 식은 올리는 게 좋지 않겠어? 사진도 남고 양가 어른들 모시는 자리도 되고 말이야. 결혼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이기도 해.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주인공이긴 하잖아요. 그런 행사도 지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들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버지, 현아가 그러고 싶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본인이 부담스럽다는데 굳이 강요할 필요 있을까요? 이해 부탁드려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누군가 편을 들어주는 게 처음이었죠. 평생 자기 의견도 잘 안 내세우던 녀석이 그러니까 저희도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도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도 따라야지 이해해 줍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조금 더 큰 지역에 있는 큰 한정식집 룸을 빌렸죠. 홀 하나를 통째로 잡아서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는 자리로 결혼식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식 대신 식사라는 게 좀 아쉬웠지만 어쩌겠어요. 본인들이 좋다는데요.
그렇게 정해진 날짜가 되고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사돈 내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돈 처녀 한 사람만 혼자 들어오더니 우물쭈물하면서 저희에게 그러더군요. 저 부모님이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못 오시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랑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서로 얼굴만 쳐다봤죠. 자식 결혼시키는 자리에 부모가 빠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사정이길래 그런가 싶었어요. 갑자기 잡은 것도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약속해둔 자리였으니까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두 분이 다 못 오신다니? 사고가 난 건 아니지?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더니 현아가 시선을 피하면서 그런 건 아닌데 사정이 좀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려요. 라고 짧게만 답하고는 그만이었죠. 더 묻기도 뭐해서 우선 사돈 처녀라도 우선 자리에 앉으시라고 했어요. 좋은 날 분위기 망치긴 싫어서 그러려니 하고 자리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사돈 처녀는 식사가 끝날 때까지 영 자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동생 쪽으로는 시선도 잘 안 보냈고 우리 부부한테도 인사 한번 짧게 한 뒤로는 거의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누군가 잔을 권하면 어색하게 받아 마시고 음식도 거의 손을 대지 않더라고요. 현아도 언니를 옆에 두고 마치 모르는 사람 옆에 앉은 것처럼 굴었네요. 자매가 서로 살갑게 챙기는 모습이 한 번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친정 식구가 적게 오면 그 사이에서 더 다정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법인데 정반대였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차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여보, 저쪽 집 분위기 영 이상하지 않아?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야. 글쎄,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긴 한가 봐. 일단 좋은 날이니까 깊이 묻지 말자.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막연하게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사돈댁에 분명히 있다는 느낌이 그날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리가 끝나고 아들 부부는 저희 동네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현아가 자긴 어디든 편하다고 먼저 말했고 아들도 그게 좋다고 했죠. 시댁이랑 가까이 지내겠다니 저희 입장에선 고마웠죠. 아내는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에 대한 점수가 한 단계 올라간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전에 모아뒀다는 돈을 전부 사기당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친구가 한다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한 푼도 못 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손으로 아들 집에 들어오게 됐다고 했어요. 아들이 멋쩍어 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해요. 그래도 착실히 모아둔 것 같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날려버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아가 생각보다 순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답답하기보단 측은했어요. 저랑 아내는 그 사정이 짠해서 아들 집 혼수를 새로 다 마련해줬죠. 가전제품부터 가구, 이불에 그릇 세트까지 빠짐없이요. 결혼식에 어차피 들어갈 돈이었다며 아내가 통장에서 꽤 큰 금액을 꺼낸 거였어요. 며느리가 그게 정말 고마웠던지 며칠 후 손편지를 곱게 써서 건네주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같은 분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에요.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친부모님처럼 모실게요. 편지를 읽는데 아내가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 데려와서 신경 쓸 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뭉클했네요. 친정 부모와도 저희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안쓰러워서 더 잘해주고 싶더라고요. 얼마쯤 지나서 아들한테 들으니 며느리가 우리 부부한테 진 빚을 갚겠다며 일을 부쩍 늘리고 있다고 했어요. 공부방 아이들 숫자도 늘렸고 그중 몇몇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뒤에도 따로 과외를 잡아서 집에서 봐주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이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얼굴이 환했죠. 그 얘기를 듣고 저랑 아내는 진심으로 며느리가 대견해 보였어요. 우리 식구가 된 뒤로 더 열심히 사는구나 싶어서 며느리 칭찬을 동네 사람들한테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고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도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저랑 아내는 손주가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아들도 예전부터 아이를 좋아해서 결혼하면 아이부터 빨리 가져야지라는 말을 자주 했던 터라 좀 의아했죠. 그래도 차마 묻거나 다그치진 못했어요. 행여나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요. 우리 부부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죠. 자식 일은 본인들이 알아서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믿었으니까요. 동네 어른들이 아직도 손주 소식 없냐고 물을 때마다 그저 웃으면서 넘기는 게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쯤 아들이 집에 들러서 며느리랑 나눈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저희가 별말하지 않았는데 혼자 신경이 쓰여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아이 곧 가져야지. 근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현아가 아이 갖는 게 좀 무섭대요. 한번 가지면 그 아이를 위해서 평생 헌신해야 하는데 아직 마음도 돈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넌 뭐라고 했냐? 저도 더 벌어서 시작하는 게 낫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와이프 의견에 맞추기로 했어요. 저랑 아내도 결국 그러려니 하기로 했어요. 어련히 본인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싶어서 더 묻지 않았죠. 부부가 합의해서 미루겠다는데 시부모가 끼어들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좀 허전하긴 했답니다. 다른 이유로 미루려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가끔 들었고요. 그런데 그 준비라는 게 끝도 없이 길어졌어요. 또 시간이 한참 지나도 소식 하나 없으니 결국 어느 쯤에 제가 다시 아들한테만 슬쩍 물어봤습니다. 너희 아이는 정말 안 가질 생각이니? 네 나이도 있는데 더 늦으면 좀 그렇지 않겠냐? 아들이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무겁게 답하더라고요. 사실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아버지. 시험관이라도 해볼까 했는데 와이프가 무서워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주사 바늘이며 검사며 다 무섭다고 그러는데 제가 강요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더 진행을 못하겠어요. 그 말을 하는 아들 얼굴은 결혼 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어요. 어쩐지 며느리한테 꼼짝없이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잠을 한참 설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부 일에 끼어드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끝내 입을 다물고 말았네요. 아내한테만 그 얘기를 슬쩍 흘렸더니 아내도 한숨을 한번 내쉬더라고요. 여보, 며느리가 우리한테 말 못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전 그저 별거 아닐 거라는 생각으로 다시 묻어두고 말았답니다. 며칠 후 동네 마트에 나갔다가 며느리를 길에서 마주쳤어요. 며느리가 어린아이 3명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더라고요. 현아야, 여긴 어쩐 일이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버님, 저희 공부방 애들이에요. 수업 끝나고 분식 사주러 가는 길이에요. 아이들이 며느리를 선생님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는 모양새가 어찌나 보기 좋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며느리도 그 자리에서 평소에 잘 안 보이던 환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챙기더라고요. 한 아이의 신발끈이 풀린 걸 보고 무릎 굽혀서 묶어주는 모습이 참 다정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유난히 며느리한테 매달리는 사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7살쯤이나 됐을까요? 며느리 팔에 자기 팔을 꼭 감고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며느리를 친근하게 따르는 거랑은 또 결이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어떤 어른한테 안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때 그 아이가 며느리한테 푹 안기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얼른 그 아이 입을 막더라고요. 얘 쌤이라고 해야지 또 그러네. 며느리가 웃으면서 그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데 표정이 살짝 굳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끼어들면서 그러더라고요. 쟤는 엄마가 없대요. 그래서 엄마 보고 싶어서 자꾸 그러나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좀 짠해졌어요. 어린 게 어디서 그렇게 외로움을 받아왔길래 선생님한테 엄마라고 부르겠어요? 해서 그 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잘 먹고 잘 크자 우리 친구. 그 아이가 저를 빤히 올려다보는데 눈빛이 어딘가 익숙해 보이더라고요.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눈매라고 해야 할까요? 그쯤엔 그 느낌이 뭔지 정확히 알아채지 못해서 그냥 참 영리하게 생겼네 하고 지나치고 말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옆에서 잘 챙겨주니까 애가 엄마라고 부르나 보네. 아휴, 참 정이 많아 현아도. 그러게 말이야. 자기 애 낳으면 얼마나 더 잘할까?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네 집에 들를 일이 있을 때 가끔 공부방 아이들이랑 마주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또박또박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주머니에 잡히는 대로 용돈을 한 번씩 쥐어주고 오곤 했죠. 특히 그 사내 아이한테는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다 가고 나서 혼자 남았을 때 슬며시 더 챙겨주기도 했죠. 그 아이가 받아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어쩐지 마음이 푸근해지면서도 한구석이 묘하게 시린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아이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다른 학부모들이 알면 말 나올 수도 있어요. 전 그 말이 그땐 그저 며느리가 직업적으로 조심하라는 말인 걸로 알았어요. 어디까지나 공부방 선생님의 입장에서 학부모들 눈치를 보는 거구나 싶어서 아, 그렇겠구나 하고 넘겼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람은 원래 약한 존재한테 마음이 더 가는 법이니까요. 그 무렵까지 우리 부부에게 며느린 그저 정 많고 다정한 야무진 며느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며느린 여전히 공부방 일에 열심이었고 아들도 새벽까지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우리 부부는 그저 두 사람이 빚 갚으면서 알차게 살아가는 줄로만 알고 손주 소식이나 기다리며 마당 텃밭이나 가꿨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어요. 아직 어둠이 덜 거친 시간에 누가 마당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저랑 아내가 깜짝 놀라 일어나 나가봤죠. 그러자 아들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들어서 있더라고요. 얼굴이 반쪽이 돼서 눈밑이 시커멓게 그늘져 있었어요.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어디 다쳤어? 아버지, 어머니,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거실에 마주 앉았는데 아들이 한참을 입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결국 어렵사리 말을 꺼냈습니다. 현아한테 또 큰돈 나갈 일이 생겼어요. 이번엔 액수가 너무 커서 제 힘으론 도저히 못 막을 것 같아요.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려 왔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차근차근 말해봐.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재테크를 하며 어디다 큰돈을 묶었는데 그게 다 날아갔다고 했어요. 거기에 또 아는 사람한테 빌려준 돈도 못 받게 됐고 카드 돌려막기 한 게 이젠 무리인 지경에 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다 털어놨어요.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일으킨 돈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다 메워줬어요. 어떤 건 사기를 당한 거고 어떤 건 무리한 투자가 잘 안 된 거고 또 어떤 건 친구한테 보증 섰다가 떠하는 거고요. 적은 액수도 아니었고요.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일을 늘려가고 있던 게 사실은 다 그 새로 생기는 구멍들을 메우느라 그랬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벽까지 교재를 만들고 과외를 늘리고 하던 게 다 빚막기였던 셈이죠. 너 그동안 모은 돈 다 거기 쏟아부은 거냐? 거의 다요. 결혼 전에 모아둔 것도 제법 됐었는데 지금 통장은 거의 바닥났어요. 내 손으로 한 푼 한 푼 모이는 게 재밌다라며 일하던 아이가 그 얘기를 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그 다음 말이었네요. 현아가 겉으론 좀 세 보이는데 사실 보기보다 잘 속아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자꾸 당해요.
친구라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 한 번 걸리면 또 다른 데서 또 걸리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그 와중에도 며느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메워주고 다니면서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잔을 탁 내려놓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메워주면 또 어디 가서 똑같이 당하고 올 거야. 너도 한두 번 보는 모습 아니잖아. 이거 끝이 없을 거야. 결판을 내야 해. 그래도 이번 한 번만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현아가 이번엔 정말 정신 차린다고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은 차마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이렇게까지 무너져서 손을 벌려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아들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너희 부부관계 자체를 한번 돌아봐. 아무래도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며느리랑 살림을 정리하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와이프가 자꾸 매달리니까 차마 못 버리겠어요. 저 사람 한번 잘못된 길로 빠지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 새벽이 끝나도록 우리 셋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고 저랑 아내는 동이 트도록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이대로 두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해. 저도 그 말에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우리 부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말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요. 현아야, 일단 일어나서 앉아라. 운다고 될 일이 아니잖니.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그 자리에서 울면서 말을 쏟아냈어요. 저도 정말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건데 어디서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 받은 은혜 갚으려고 한 건데 그게 다 욕심이 됐나 봐요. 더 빨리 갚아드리고 싶어서 한 번에 큰 돈 만들어 보려다 이렇게 됐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여태껏 당한 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으니까요. 더구나 그걸 여태껏 아들이 혼자 끙끙대며 메워온 거고요. 이젠 안쓰럽다기보단 밉더군요. 현아야, 솔직히 우리가 너한테 실망한 게 적지 않다. 너 결혼 전부터 사기당한 돈 우리가 다 알아주고 보태줄 수 있는 거 대주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 뒤로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게 우린 너무나 충격이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는데 한참을 가만히 보던 아내가 입을 열었어요. 늘 결정적인 순간에 칼처럼 끊어주던 아내였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아야, 돈은 빌려줄게. 대신 조건이 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죠. 그런 결정은 한 번도 의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도 잠시 멍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아내가 이어서 그러더군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앞으로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 네가 정신 차릴 때까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봐줘야겠다. 너희들 다 지금 상태론 도저히 이대로 못 둔다. 같이 살면서 살림도 합치고 너 일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신경 써주마. 그러면서 다신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고 고쳐나가. 며느린 한참을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어요.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하기야 시부모랑 한 집에서 산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생각할 시간 줄까?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며느리가 고개를 저으며 답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 정말 정신 차려야 해요. 지금 이대로면 저도 남편도 둘 다 무너져요. 그날 저녁 아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나서 두 분께 또 짐을 드리네요. 짐이라니? 가족 간에 너희 둘이서 안 되는 거면 같이 머리 맞대고 풀어보자.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땐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거라 믿었거든요.
평생 모은 그 큰 집이 비로소 제 역할을 하나보다 싶게까지 했죠. 아내도 그 무렵엔 며느리가 다시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마음먹은 줄로 알고 한시름 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삿날이 됐어요. 아들 부부가 짐을 옮기는데 작은 트럭 한 대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트럭에서 모르는 남자가 같이 내리더라고요. 키가 크고 시원시원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어서 영락없이 이삿짐 옮기는 일꾼 같았지만 분위기가 어딘가 그쪽 사람 같진 않았어요. 저분은 누구니? 제가 며느리한테 슬쩍 물었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저희 형부예요. 친언니 남편요. 짐 옮기는 거 도와준다고 일부러 와줬어요. 옆에 있던 아들도 거들었어요. 아버지, 그 현아 형부는 저도 몇 번 뵀어요. 좋은 분이에요. 그 형부라는 사람이 우리 부부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짐도 깔끔하게 옮기고 무거운 가전제품 같은 건 도맡아서 들어줬어요. 일하는 손이 어찌나 야무진지 본업이 뭔진 모르겠지만 일을 좀 해본 사람인 것 같아 속으로 감탄했죠. 그래도 한 가지가 좀 걸렸어요. 정작 사돈 처녀는 함께 오지 않았거든요. 형부 혼자 처제 이사를 도와주는 게 뭔가 자연스럽다가도 한편으론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슬쩍 한마디 건넸죠. 처제 이사한다고 형부가 도와주러 오다니 다정한 사람이네. 사돈 처녀는 왜 같이 안 오셨어? 언니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요즘 통 자리에서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형부라도 혼자 온 거예요. 그땐 그저 사돈 처녀 건강이 안 좋은가 보다. 처가 식구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마음 써주는구나 싶어서 고맙기까지 했어요. 일이 다 끝나고 아내가 점심을 차려주려고 했더니 며느리 형부라는 사람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하며 짧게 인사만 하고 서둘러 떠났네요. 그렇게 며느리와 아들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을 짓길 잘했다 싶은 게 방은 넉넉하고 거실도 널찍해서 함께 모여 있어도 답답하지 않더라고요. 며느린 짐을 풀자마자 우리 부부한테 절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이번에 정말 제대로 살게요. 두 분 옆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그래, 우리도 너를 딸처럼 생각할 거다. 아내가 그 말을 하며 며느리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한동안은 정말 평화로웠죠. 아침에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아들이 일 나가면 며느리도 공부방으로 출근을 하고요. 또 저녁이 되면 다 같이 밥을 먹고 그날 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함께 산책을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선 생각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긴 편이었어요. 공부방 수업이 끝났을 시간이 분명한데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고 늦은 밤에서야 귀가하는 날이 많았죠. 화장도 점점 진해졌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화려한 편이었어요. 출근할 때는 단정하게 입고 나가더니 어디 가서 갈아입고 오는지 들어올 땐 영 다른 차림이었죠. 현아야, 오늘은 좀 늦었네. 네, 그 학부모님이랑 상담이 길어져서요. 그래, 고생했다. 일찍 들어와서 좀 쉬어. 상담이라니 뭐라 할 수 있나요? 그저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느라 정신없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당시에도 며느린 여전히 종종 아이 한두 명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 따로 가르치기도 했으니 일 때문에 늦는다는 말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왕 같이 살게 됐으니 며느리랑 어색함이라도 풀어보려고 부쩍 노력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음식을 사들고 들어가기도 하고 쉬는 날엔 함께 차 한잔 마시자고도 했죠. 평생 살가운 표현 잘 못하는 사람인지라 며느리한테 다가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네요. 그런데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며느린 우리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따로 살 때는 깍듯하고 살갑던 편이었는데 한 지붕 아래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원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가 완전히 확 달라져 버렸어요. 가끔 아침에 안부를 물으려 오늘 뭐하냐고 가볍게 물으면 아버님, 저 좀 바빠요. 나중에 말해드릴게요. 그래, 미안하구나.
처음엔 그저 일이 많아서 그렇겠거니 했죠. 그런데 점점 저희를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차려준 밥상 앞에서는 이건 제 입맛이 아닌데요, 그만 먹을래요? 라며 숟가락도 확 내려놓고, 아내가 빨래를 해주면 제 옷은 따로 해주세요, 섞이는 게 싫어서요, 라며 핀잔을 줬어요. 한 번은 아내가 신경 써서 며느리 셔츠를 세탁소에 맡겼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며 한참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현아야, 같이 살면 그런 것 좀 너그럽게 봐주면 안 되겠니? 네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한마디 보탰더니 며느리가 영 못마땅한 표정으로 답하더라고요. 아버님, 저도 제 생활이 있거든요. 옷 같은 건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며느리가 아들한테 구는 태도였어요.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 이제야 알겠더군요. 평소에 며느리가 아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못 봤을 뿐이었죠. 아들이 새벽에 들어와서 잠깐 자고 다시 일하러 나가려는데 며느린 그런 아들한테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했어요. 한 번은 아들 작업복이 더럽다고 방에서 가지고 나와 거실 바닥에 내던지는 걸 보고 저랑 아내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적도 있었네요. 현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춘석이가 그 옷 입고 새벽까지 일해서 너 먹여 살리는 건데. 결국 참다 못한 아내가 그날 한마디 하고 말았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발끈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은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저 사람도 잘못한 거 있어요. 그래서 옷을 던지는 이 행동이 맞다는 거니? 그날은 두 사람이 크게 부딪혔어요. 제가 말리려 해도 듣질 않았죠. 우리가 네 눈치를 봐야겠니? 그래, 뭐 그것까진 할 수 있다고 해도 준석이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 준석이가 왜 저 고생을 하는데? 저도 답답해서 그래요.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시잖아요. 간섭?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간섭했다고 그래? 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 저도 어른인데 자꾸 애 다루듯 말하잖아요. 저도 제 감정 표출하는 건데 그렇게 매몰시키는 거 기분 나쁘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제 머리가 다 어지러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 싶어서요. 결국 그날 며느린 짐을 싸서 나가겠다고 짐가방을 꺼내들었어요. 그러더니 안 되겠는지 결국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안 나왔어요. 이야기를 전해 들은 며느리가 그렇게 있는 걸 보고도 한마디를 못하더라고요.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이 가는 광경이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냉랭하게 보냈죠. 아들은 계속 일하러 나갔고 며느린 방에서 거의 안 나왔어요. 그 와중에 본인 식사는 따로 차려서 방으로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주칠 일이 거의 없을 정도였죠. 아내랑 며느리 사이에 누군가 다리를 놔야 했으니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어요. 어느 오후 아내가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집을 비운 날 며느리한테 슬쩍 말을 걸어봤어요. 현아야, 우리 둘이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으러 가자. 며느린 한참을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평소에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자주 가던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거기로 같이 갔죠. 가는 차 안에서도 며느린 별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같이 나와준 게 어디냐 싶어서 전 그저 기분 좋게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애를 썼죠. 우리 식구 된 게 벌써 한참이지. 시간 정말 빠르다. 그러게요. 같이 사는 게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할 거야. 천천히 적응하자. 우리도 노력할게. 며느리가 그제야 작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가게에 도착해 자리에 앉아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음식이 나오고 한참을 잘 먹다가 며느리 옷에 짜장이 튀어서 화장실을 가겠다며 급히 일어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지 얼마 안 돼서 자리에 있던 며느리 핸드폰이 울렸어요. 저는 거기 핸드폰을 두고 간지도 몰랐거든요. 가게 안이 조용한 시간이라 벨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어요. 옆 테이블 손님들이 흘끔거리며 쳐다보는 시선도 느껴졌네요.
전 핸드폰 무음으로 바꾸는 법을 잘 몰라서 별 생각 없이 우선 받아버렸죠. 그런데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그쪽에서 윽박 지르듯 말을 쏟아냈어요. 야, 너 지금 애 두고 어디 간 거야? 데리러 온다며 1시간째 기다리잖아. 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어요. 처음엔 공부방 학부모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런 말투가 아니었어요. 어쩐지 친근한 듯하면서도 날카로웠어요.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쓸 말투가 절대 아니었죠. 너라고 부르는 거며 애 두고라는 표현이며 어느 하나 정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그 와중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제 핸드폰에 빠르게 저장했어요. 며느리가 돌아오기 전에요. 어쩌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아무 일 없었던 척했죠. 핸드폰을 일부러 식탁 한쪽에 그대로 두고 짜장면을 마저 먹는 척했어요. 속이 메스꺼려서 면이 잘 넘어가지도 않았지만요. 며느리는 의심할 게 없다는 듯 식사를 끝낼 때까지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평소처럼 같이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죠. 차 안에서 며느리가 한번 흘끗 거울로 자기 화장을 고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어 보이던지요. 가게에서 받은 그 한 통의 전화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공부방에 들려야 한다는 며느리를 데려다주고 차 안에서 혼자 핸드폰을 꺼내 카카오톡 친구 추가 목록을 살펴봤어요. 아까 번호를 저장해둔 덕에 새로운 친구 목록에 그 사람의 프로필이 떴습니다. 프로필을 보니 어떤 남자가 어린 사내아이를 무동 태우고 찍은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남자는 바로 며느리가 이사 오던 날 짐을 옮겨주던 그 형부였거든요. 그리고 그 어깨 위에 올라타고 활짝 웃고 있는 아이는 며느리 공부방에 다니던 그 사내아이였죠. 며느리한테 엄마라고 했다가 한 소리 들었던 그 아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싶어서 그야말로 정신이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우선 서둘러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마침 아내랑 아들이 거실에 있었어요. 그날따라 아들이 일찍 끝나서 집에 와 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랑 아들을 부엌쪽으로 조용히 불렀어요. 여보, 준서가 잠깐 같이 좀 와라. 아내에게 곧바로 사진을 보여줬죠. 그러자 아내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들도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현아 형부는 아이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현아 공부방 다니는 이 아이를 여러 번 봤다는 거죠? 아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핸드폰을 꺼냈어요. 평소엔 한 박자 느리던 녀석이 그날은 어째 행동이 빨랐어요. 곧장 제가 알아온 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더라고요. 통화 연결음이 두어 번 가고 그쪽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이 차분한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김연아 씨 형부 맞으시죠? 저 현아 남편 박준석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프로필 사진 속 그 아이 누구 아이입니까? 그쪽에선 답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아들이 다시 한번 물었죠. 처형은 아이가 없다고 하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그 아이 누구 아이입니까? 아니, 그쪽은 현아랑 무슨 사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갑자기 거친 욕설이 쏟아져 나오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욕설 한마디가 진실을 말해주는 셈이었죠. 정상적인 사이라면 그렇게 반응할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공부방 아이들 2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길이었답니다. 그 중에 하필 딱 그 사내 아이도 있었어요. 며느린 거실에 둘러서 있는 우리 세 사람의 분위기를 보고 그 자리에서 표정이 굳어버렸죠. 한 발짝도 더 들어오지 못하고 멈춰섰네요. 마치 들킬 걸 들킨 사람처럼요. 일단 아이들은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현아 넌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저는 공부방 아이들이 분위기를 눈치챌까봐 얼른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틀어줬어요. 그 사내 아이가 저를 빤히 올려다보는데 그 익숙한 눈매가 누구를 닮았는지 그날에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아내가 며느리를 거실 한복판에 세워두고 있었어요. 아내가 천천히 핸드폰을 들어 그 프로필 사진을 며느리한테 들이밀었죠. 현아야, 이 남자 네 형부 맞아? 이 아이는 지금 데려온 아이 맞지? 며느리는 한참을 답을 못했어요. 그러다 어렵게 입을 떼더라고요. 저 아이는 엄마가 없어서 저희 언니랑 형부가 좀 봐줬어요. 사정이 딱해서 몇 번 놀아준 걸로 알고 있고요. 몇 번 놀아줬는데 프로필 사진으로 해놔? 그럼 왜 사돈 처녀는 사진이 없는데? 아내가 묻자 며느리는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아내는 이윽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현아야, 너 말 못하겠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이 부모님한테 전화해보자. 아빠든 할머니든 공부방에 보낸 보호자가 있을 거 아니야. 한번 확인해보자고. 학부모 연락처 다 가지고 있지? 그 말에 결국 며느린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그리곤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진실이 쏟아져 나왔어요. 사실 며느리한테는 결혼 전부터 가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형부라는 남자가 며느리의 본 남편이었고 그 사내 아이가 둘 사이에 낳은 친아들이었어요. 제가 늘 마음 가던 그 아이 말이에요. 저는 한참 전에 도박에 빠졌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빚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났어요. 나중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며느리 말로는 본 남편도 변변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남편도 직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둘 다 손 놓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대줄 다른 남자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며느리가 그 말을 하면서 손을 덜덜 떨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헛웃음을 한번 내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죄송해요. 그땐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그래서 준석이를 표적 삼은 거니?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물으니 며느린 결국 더 털어놨어요. 가장 궁핍하던 그 시기에 아들을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어요. 학창시절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친구였는데 다시 만나보니 우직하고 성실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괜찮아 보였어요. 사람이 너무 순해 보이고 한번 마음 주면 쉽게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평생 속여도 모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평생 한번 마음을 열어준 사람인데 하필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니. 사돈 처녀는 다 알고 있던 것 같고 친정 부모님은 이 사실 아셔? 아들이 그제야 무겁게 입을 뗐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부모님께는 아예 숨겼어요. 제가 첫 번째 결혼하고 나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날 부모님을 부르지도 않았고요. 그럼 이게 다 본 남편이라는 사람과 둘이서 짜고 친 일이라는 거지? 네.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적극적이었어요. 살림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우리 같이 살려면 이 선택밖에 없다면서. 그 대목에서 한참 말을 잃었어요. 부부 둘이 짜고 그런 일을 꾸면서 우리 가족이 다 호구로 잡혀 살았던 셈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왜 그렇게 대놓고 데리고 다녔냐는 물음에는 이렇게 답했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요. 자연스럽게 학생들 사이에 끼어들면 의심도 안 받고 저도 자주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게 다예요. 죄송해요. 짐 정리해서 조용히 나갈게요. 더 이상 패기치지 않을게요. 이젠 화도 안 났어요. 그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식탁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그러자 아들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며느리한테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짐 정리할 거 없어. 지금 그대로 나가. 여보, 한 번만. 그 사람한테 가. 네 집으로 가라고. 며느리가 울면서 매달리려고 했지만 아들은 한 발짝도 안 비켜줬어요.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끌어내듯이 현관 밖으로 내보냈죠. 안방에 있던 사내 아이도 내보냈고요. 이후에 한참을 거실 한복판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서가 괜찮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답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두 분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잘못 아니야. 작정하고 속이려 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봤겠냐? 여태까진 와이프가 사고 칠 때마다 다 메워주고 살았어요. 그게 부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사기를 친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요. 이건 못 봐주겠어요. 도저히. 다음 날 아들은 곧장 변호사를 만나러 갔죠.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아들이 저녁에 들어와서 그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해 주더군요. 변호사 말이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이미 혼인 상태인 걸 숨기고 우리 아들이랑 다시 결혼을 한 건 법률상 중혼에 해당한다는 거였어요. 그 상태에서 결혼을 빌미로 돈을 받아간 건 혼인빙자와 사기죄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본남편이라는 사람도 함께 입건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짜고 우리 아들을 속이고 돈을 끌어다 쓴 것이니 공모관계로 보면 공동정범이 된다는 거였어요. 무직이었다는 그 사람도 결국 피해갈 수 없는 위치였죠.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한테 들어간 돈 내역을 꼼꼼히 정리했어요. 통장 거래 내역하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다 뽑아서 변호사한테 넘겼다고 했죠. 그 돈 중 상당 부분이 며느리 본남편 명의 계좌나 그 사람들이 같이 쓰는 카드로 흘러들어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혼은 며느리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정리됐고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 사기 부분도 고소가 들어가서 며느리는 결국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했죠. 그 본남편이라는 사람도 공범으로 같이 입건됐고요. 사람들 다 변변한 직장이 없는 처지라 합의금 마련도 쉽지 않았는데 결국 며느리 친정에서 일부를 부담했다고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셈이었죠. 그동안 우리한테서 빠져나간 돈은 강제 집행을 통해 거의 다 받아냈어요. 평생 모은 큰 집까지 흔들릴 뻔한 걸 겨우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렇게 아들의 이혼이 정리되고 한참이 지났어요. 현아, 그 애는 그 뒤로도 아들한테 몇 번이나 연락을 해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고 그 다음엔 자기가 다 정리하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했대요. 본 남편이랑은 정리할 거니까 자기랑 아들만 받아달라고 매달리기도 하고요. 아들은 한 번도 답하지 않았대요. 한 번은 현아가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는데 아들이 그때도 끝까지 문을 안 열어줬어요. 아들이 그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 한편으론 다행이고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죠. 아들은 한동안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저녁 결심한 듯 우리 부부를 불러놓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일을 좀 줄이려고요. 그동안 일만 하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사람도 모르고 여자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당한 것 같아요. 이제 좀 천천히 세상을 배우면서 살아보려고요. 그 후 아들은 일을 줄이고 지금은 낮에 한 가지 일만 해요. 그러다 보니 저녁엔 저와 아내랑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는 날도 생겼죠. 이렇듯 저희 가족은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받은 전화 한 통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준 셈입니다.